계신데 박종철 교수님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돼요. 베테랑. 10년이 넘게끔 폴로킹 특강도 해주시고 오프라인 특강도 해주셔가지고 우리 자산관리학부 홈페이지 교수진 소개에 가보면 박종철 교수님이 어떤 인물이신지는 다 나옵니다. 저희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 전문 교수님이고 EBS 여기서 이제 명품 공인중개사 교수님이시고 골든 리얼티 부동산 연구소 대표님이시고 그 이력을 보면 몇 페이지 돼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해요. 워낙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박종철 교수님 2부 특강 100만 원으로 시작하는 토지 투자 방법이에요. 읽어주시죠. 제일 좋아요. 바로 옮기기가 제일 좋습니다. 경매보다 왜 공매가 좋을까요? 알바하기 할 때. 공매는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공매는 나라에 대한 세금을 안 내니까 공매물동을 나오는데 공매물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경매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권리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신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경매를 갖다 잘 해보겠다 어떤 분들은 내 주변에 보면 학원만 한 3년 다녀 경매하고 공부하고 3년 내내 한 게 뭐냐 그러면 권리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막상은 한 번도 못 해봤어. 근데 공매 같은 경우는요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물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옴비드에서 공매 물건을 먼저 찾는 것이 가장 편해요. 권리 분석할 필요가 없는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경매로 가시는 겁니다. 공매를 먼저 해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1,000만 원대 같은 경우 이때부터는요 개발 예정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알바기 할 때는요 개발 예정지가 필요가 없어요. 알바기는 그냥 개발이기 때문에 그렇죠? 1,000만 원대부터는 개발 예정지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도로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도로 조건이요. 잘 보셔야 돼요. 아까 먼저 번 강의 제가 다 들어봤는데요. 진짜 명강입니다. 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요. 근데 이 도로 같은 것은요. 여러분들 이 도로는 여러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칸이 3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3개로. 3개. 3칸이에요. 첫 번째 칸은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 칸이에요. 토지용계 확인서에. 두 번째 칸은요. 도로법이나 사도법상 도로,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 도로가 두 번째 칸에 나와요. 세 번째 칸은요. 건축법상 지정도로가 나옵니다.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로서 보행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 가능한 폭이 4m 이상 도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건축법에 바로 지정도로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여러분이 도로를 보셔야 돼요. 1,000만 원대 토지 투자할 때는요.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받는데 칸이 3개가 있을 때 첫 번째 있는 도로는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요. 도시계획시설. 두 번째 칸에 도로가 보이면 그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나 아니면 사도법상 사도나 아니면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 도로. 세 번째 칸에 보이는 것은 건축법상 지정도로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1,000만 원대부터는 이제 이것을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국유 지을 때가 너무 좋아요. 국유지. 이제 올 3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이제 국유지를 갖다 한 8조 원 정도 매각을 할 겁니다. 나라에서요. 그 나라에서 파는 국유지는요. 수십억, 수백억짜리를 팔까요? 아니면 100만 원, 200만 원짜리를 주로 팔까요? 네? 큰 거 판다고? 제 힌트를 드릴게요. 강력한 힌트. 국유지는요. 100억짜리 토지든 50만 원짜리 토지든요. 똑같이 처리를 해야 돼요. 인건비가 똑같이 든다고. 뭐 언제 팔아야 돼요? 작은 거 팔아야지. 작은 거. 네. 작은 것도 50만 원짜리 국유지도 서류 한 장이고요. 국유 관리. 그 다음에 100억짜리 땅도 한 장이에요. 담당자가 바로 자산관리공사 캠코 직원들이 담당을 하는데 똑같이 일렬이 들어가요. 가격이. 그래서 대개 소액 토지를 갖다 먼저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 국유지가 이때 1,000만 원대부터는 아주 좋은 국유지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고요. 역시 국유지니까 온비드에서 국매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자, 이제 농지하고 산지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이하면은 아주 좋은 땅을 갖다가 많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자기가 노련해졌을 때 10만 원짜리 딱 10번 이상 해보고 난 다음부터 이제 나중에 1억대가 넘어가게 되면요. 이때는 이제 개발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공부하셔야 돼요. 비개발지를 개발지로 만들어서 쪼개서 매각하는 거. 개발행위 허가가 이제 필수 들어가야 될 때부터는요. 개발 계획까지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다음 도로 조건을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요 건축법상 도로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건축법상 도로가 처음 생긴 게 1962년도예요. 62년도.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이지. 본 적이 없어요. 네. 1962년도에 도로법상 도로가 처음 생겼다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땅들이 경매로 나오거나 공매로 나왔을 때 있잖아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93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조선 총독부령까지도 확인해야 되는 땅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거의 다 결론이 조선 총독부령이에요. 1934년 조선 총독부령.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건축법상 도로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게 1934년도예요. 조선시가지 계획령에서 도로라 함은 4m 이상 또는 4m 미만을 말한다. 그래서 4m 이상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1934년도에. 그것까지 확인해야 할 때는 1억 이상짜리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6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도로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이 만들어졌죠. 건축법이 62년도에. 그리고 나서 76년도에요. 76년도에 지정도로라는 게 생겼어요. 지정도로 76년도에. 그래서 도로가 아닌데 위치를 지정하면 그때부터 지정도로가 돼요. 예전에 새마을 도로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예전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이 1972년도에 했거든요. 이 72년도에.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제 트럭이 들어와야 돼. 공사용 트럭이. 그다음 인부들도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먼저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당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어야 돼요.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빠르면 한 3년 걸려. 그 다음에 또 각종 측량부터 다 하고 나면 실제 도로는 한 7년 걸린다고요. 그러면 새마을운동, 자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을 없애고 기와집 만들고 수도 하수도를 다 하고 안에 마을회관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진입하기 위한 공사가 진입하기 위한 트럭 들어오는데 그 도로에 7년이 걸린다.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차가 다닐 만한 땅이 없나? 개인 사유지라도 일단 다녀 그러는 거죠. 그러면 사유지 소유자는 찬성에 반대해요. 반대하는 순간 그 사람 집에는 전기를 안 넣어줘요. 수도도 안 넣어줘요. 다 찬성할 수밖에 없죠. 다 찬성이야. 그래서 수십 년간을 갖다가 거기를 도로로 써왔어요. 아무도 의심 없이. 근데 이 도로를 갖다가 우리는 접도 의무라고 있어요. 아까 나왔을 건축법이에요. 그렇죠? 건축법 44조가 접도 의무야. 건축하는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라.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죠. 이것이 건축법상 도로여야지만 옆에 대지에 건물 지을 거 아니에요. 이거 건축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이것을 지정해 도로로 지정해요. 그러면 그때 지정 공고를 하면 그때부터 이것이 건축법상 지정 도로가 돼요. 자, 건축법상 지정 도로는 토지용 계획 확인서의 몇 번째 칸에? 세 번째 칸에 나온다 그랬죠. 지정 도로가 생긴 게 1976년도부터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정 도로가 됐다. 이로 끝난 게 아니에요. 1억 이상짜리 땅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지정 도로가 되면은 도로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관리대장은 1981년도에 생겼어요. 도로를 지정했을 때는 도로관리대장에 등재해라. 기재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도로관리대장에 기재를 하라고는 했는데 도로관리대장 양식을 만들어주질 않았어요. 양식을 안 만들어준 거예요. 양식은 언제 나왔는가? 13년 후에 나와요.
1994년도에. 자, 그러면 한 여쭤볼게요. 1981년도에 도로를 지정했을 때, 지정도로가 생겼을 때 도로관리대장에 기재를 하라는 것은 81년도에 나왔는데 도로관리대 양식은 13년 후에 94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 13년간 자, 1번 담당 공무원은 자기가 임의로 양식을 만들어서 다 기재했다. 2번 양식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렸다. 몇 번이에요? 2번 무작정 기다린 거예요. 13년간을요. 예, 안 만들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1994년도에 이제 도로관리대장의 양식이 나왔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94년도부터는 이제 지정도로가 생겼을 때 지정도로는 도로관리대장이 등재가 돼요. 예. 자, 등재됐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담당 공무원은 과거에 도로로 지정했지만 양식이 안 나와서 13년간 기재 못했던 것을 퇴근 시간 지나서도 일을 하고 휴일에도 출근을 해서 다 소급해서 13년치를 기재한다. 1번. 2번 양식에 나온 94년 이후부터만 기재한다. 2번이겠죠. 예. 자, 이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1억 이상 토지에는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담당 공무원은 딱 이렇게 처리를 해요. 내 건축을 신청하잖아요. 도로관리대장이 등재가 있는 도로는 건축법상 법정도로, 예, 법정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서 신설 고시가 된 것으로서 보행 가능, 자동차 통행 가능, 폭이 4m 이상, 이게 법정도로예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나 신고 시 위치를 지정 공고했는데 보행 가능, 자동차 통행 가능, 폭이 4m 이상. 바로 새마을 도로 같은 거 있죠? 요거. 여기 바로 지정도로예요. 법정도로와 지정도로는 도로관리대장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허가 내준다고요. 예. 그러면 도로관리대장이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허가 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도로관리대장이 없는 개인 사유지인데 현황도로라는 게 있죠. 지목은 전답 임야인데 사실상 도로로 쓰고 있잖아요. 현황 도로를 가지고 내 건축 허가를 받고 싶어.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무조건 이거는 도로관리대장이 없는 도로고 사실상 도로로 쓰고 있으면은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해. 담당 공무원 너무 편하게 일을 합니다. 도로관리대장이 있으면 허가 내주고 건축 허가 내주고 도로관리대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한다고요. 근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지 않고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지정도로일 때는 그냥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정도로가 생긴 것은 76년도에 생겼어. 지정도로는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대장이 등재라는 규정은 81년도에 생겼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도로관리대장이 등재한 거는 94년도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표시가 된 것은 2009년도부터야. 2009년도야. 그러면 실제는 지정도로인데 예, 도로관리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없으면 담당 공무원 뭐라 그럴 거예요? 토지이용 승낙서 받아오라 그러죠. 예, 그러면 우리는 입증을 해줘야 돼. 왜? 공무원 이걸 모르거든요. 입증을 해가지고 요거는요. 도로관리대장이 없는데요. 지정도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입증해줘야 돼요. 어떻게 찾는가? 공고문을 찾는 거예요. 지정도로 공고문요. 공고문 있죠. 그럼 공고문만 있으면은 승낙서가 필요 없어요. 예,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1억 이상 되는 땅은요, 이 도로 조건을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너무 웃긴 게, 자, 스피드 옥션에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들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건축법상 도로는 없는데 길은 있다고 써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건축법상 도로는 없는데 길은 있대. 그러면 이 땅이 맹지인가 아닌가? 현황 조사가 안 돼 있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예. 왜? 스피드 옥션에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 정도 되실 만한 분이 일 안 하고 있던 분이서.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런 것은 계속 유찰되거든요. 겁이 나서 못하니까. 예. 서류상은 맹지거든요. 예. 너무 좋아. 예. 그런 것은요.
유찰 되고 나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죠. 낙찰 받기. 그렇죠? 그래서 1억 이상 되는 땅은 이 도로 조건을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세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세 번째 칸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정도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지정도로가 표시가 된 것 몇 년도? 2009년도. 예. 지정도로가 도로관리대장에 사실상 등재된 것은 94년도. 도로관리대장에다가 등재하라고 했던 것은 81년도. 지정도로가 생긴 것은 76년도. 그 사이의 갭은 자기가 찾아내줘야 돼요. 절대 공무원 안 찾아준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공매로 처음에 10만 원에서 100만 원, 뭐 몇천만 원 땅을 볼 때는 제일 좋은 게 2차선 도로변에 있는 전이 제일 좋아요. 2차선 도로변의 전. 밭이 제일 좋다고요. 2차선 도로변에. 그럼 왜 2차선 도로냐? 우리가 4차선 이상 되는 도로가 생기면 그때부터 복잡해져요. 자, 4차선 이상 도로가 됐다 그러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두 번째 칸에 도로가 표시가 될 경우가 굉장히 많죠. 도로법상 도로를 확률이 높아요. 도로법상 도로. 도로법상 도로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네 가지를 기억해야 돼. 자, 도로 표시가 두 번째 칸에 있다. 그러면 일단 도로 조명 허가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도로 조명 허가. 왜? 4차선 도로 차가 막 달리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내 땅에서 연결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 통로 밑으로 수도관, 하수도관이 지나가요. 가스관도. 그 다음에 도로법상 도로 밑에도요. 굵은 수도관, 굵은 하수도관이 있어요. 연결해야 돼요. 이게 도로 조명 허가예요. 받을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가감속 차선을 설치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달리다가 차선 바꿔야 되죠. 들어갈 때. 감속. 일 보고 나올 때는 사실 가속 차선이 있죠. 이건 내 땅에다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400평의 땅을 샀는데 한 200평이 가감속 차선이야. 파는 사람 그 말 안 해주겠죠. 본인이 알아야 돼요. 자, 가감속 차선은 어느 법상 도로에 나와요? 도로법상 도로에. 건축법상 도로는 사람이 우선이고요. 도로법상 도로는 자동차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먼저 도로 조명 허가, 그 다음에 가감속 차선, 그 다음에 연결 허가라는 게 있어요. 연결 허가. 교차로 주변 같은 경우는요. 그쪽으로는 차가 못 나와요. 교차로 쪽에만 자기 땅이 있으면요. 그것은 다 맹지예요. 도로법상 맹지가 돼버립니다. 예. 그 다음 하나가 우리가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접도구역은 최장 30m까지 건축 금지예요. 도로 양쪽에. 도로 경계선 양쪽에 최장 30m까지 건축 금지, 공작물 설치 금지라고요. 원칙이.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도로법상 도로일 때는 1억 이상 되는 땅은 도로법상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엄청난 공부가 필요하죠. 비싼 땅도 좋아. 더 비싸게 팔면 되니까. 그렇죠? 예. 남이 탐낼 만한 토지도 좋아. 왜? 남이 탐이 나야 돼. 내가 나 혼자만 좋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건폐를 고려해서 토지 분할로 작은 토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2차선 도로변은 2차선 도로법이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감속 차선 설치 안 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고 2차선 도로변에 전을 사서 800평 사가 200평 단위로 자를 때 건폐를 고려해서 잘라야겠죠. 그렇죠? 네, 건물 줘야 되니까. 대출을 갖다가 활용할 수가 있는 게 1억 이상 땅분은 대출을 해줘요. 근데 내가 10만 원짜리 땅 사는데 대출 안 해줄 거거든. 예. 1억 이상 땅은 대출. 그래서 한 70% 정도 대출을 받아서 실제 3천만 원 정도 투자했으면 되는 거죠. 일단 타켓을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행정기관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다 차마 다른 말을 못 쓰겠더라고. 행정기관 활용이라고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는 게 공개적인 강의라 가지고 예. 행정기관을 잘 활용해라. 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갖다가 잘 살펴봐야 돼.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1억짜리 땅에는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거 항상 고려하셔야 되고요. 개인 명의나 법인 명의로 취득할 것인가 장점 단점을 비교해야 돼요.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만들어야지만 내가 팔 때 세금을 적게 내요. 2차선 도로변 토지가 제일 좋다 그랬죠? 예, 도로법이 적용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단기 매도 시에는 법인을 이용해야 됩니다. 왜요?
1년 안에 매도하겠다. 그러면 법인은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내거든. 예, 법인세. 그래서 법인세는 보유기는 상관없고요. 1년 이내에 매도할 때는 개인은 양도세가 50%죠. 법인은 법인세 10%.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매도할 때는 단타를 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인으로.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하고 자연녹지 지역의 토지를 노려야 돼요. 계획관리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 여기가 제일 괜찮거든요. 예. 그러면 왜 괜찮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보통 밤을 새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토지 적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토지 적성 평가는요. 항목별로 만점 항목이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가 선정위원이에요. 산업단지. 선정할 때 토지 적성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점 항목이 있습니다. 자, 계획관리 지역 땅이 있잖아요. 이 땅이 도시적으로 바뀌면 땅값이 많이 오르겠죠. 이거 그냥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한날 우리 학우분 중에서 교수님, 우리 동네에 계획관리 지역 땅이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계속 군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대요. 도시적으로 바꿔달라고. 예, 계속. 예. 결국에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5년 만에 바꿨다는 거예요. 5년 만에.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오해가 심하시구나. 왜냐하면 토지 적성 평가를 통해서 용도 지역을 변경하게 돼 있어요. 항목별로 만점 기준. 기존의 개발지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토지 만점. 예. 그 다음에 공공 편익시설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토지 만점. 만점. 예.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이 있을 때 그 근처의 토지 만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만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만점. 네. 최저 점수죠. 이것은 정지 정리된 지역에서 1km 이내는 이건 마이너스가 만점이에요. 네. 최저 점수라고요. 네. 이런 것을 다 합산해 가지고 토지 적성 평가를 통해서 용도지를 변경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 적성 평가는 5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왜 5년 만에 이뤄낸 거야? 토지 적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바뀐 거예요. 예.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것이고 바로 토지 적성 평가 항목에서요. 개발 지역과는 가까울수록 좋고 경지 정리된 지역과는 멀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표고. 인천 앞바다의 중심선이 표고예요. 예. 그거 50m 이하, 높이가 50m 이하 토지가 만점이에요. 표고 만점,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다 맞춰가지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게 계획관리나 자연녹지 지역이죠. 현장 답사를 잘 해야 됩니다. 예, 현장 답사를 잘 해야 돼요. 1억부터는요. 근데 아까 10만 원짜리 팔리는 땅은 현장 답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 차비가 더 많이 들어요, 차비가. 예. 그래서 그건 알박기 할 때는 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토지 투자 방법은요. 소액에서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에서요. 1000만 원 단위로 가는 거, 억 단위로 가는 거. 공매를 먼저 하시고 경매로 가야 돼요. 토지 공유 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10만 원씩 해서 마지막이 물류부지예요. 예. 그 제가 이제 물류센터 같은 거 갖다가 이제 많이 더 자문을 하고 인허가를 제가 받는 게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 물류센터, 모 식품회사에 제가 이제 의뢰를 받아갔는데, 와 세상에 물류센터를 갖다가 하겠다고요. 모 신탁사가 용인에 500억짜리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샀는데 그 담당자 직원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용인시 조례가 기존의 주택가에서 200m 이내에서는 물류센터 신설 금지예요. 예. 근데 그 땅을 샀어요. 500억 주고 샀는데 그 땅이 197.5m예요. 기존의 주거 지역에서 그 땅까지 직선 거리가 197.5m입니다. 그럼 200m 이내죠. 물류센터 허가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 소송 중이에요. 지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교육을 이렇게 받았던 학우분들 같은 경우는 자 용인시에서 나왔습니다. 거리 재본다고. 이거 197.5인데요. 그러면 잠시 스톱해야죠. 그렇죠? 서류에 기재하면 못 지워요. 잠시 스톱.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기준점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야지.
제 생각인데 기준점을 조금 바꾸면은 2.5m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7.5의 의미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 신탁사 지원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웃으면서 다 써준 거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지금 물류센터를 못 짓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토지의 마지막은 거의 다 이제 물류센터 개발하거나 산업단지 개발하는 겁니다. 제가 주로 하는 게 이런 것들이고요. 2023년은 국유지가 이제 소액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싼 게 50만 원짜리가 나오대. 예. 국어부지, 예. 맹지 탈출할 수 있는 국어부지. 온비드 정매 사이트, 현지 매수도 있고요. 자, 우리 소액 토지 투자의 대상. 자, 여러분들요, 내가 투자하려는 땅 위에 묘가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우리가 소액 투자는 묘가 있어야 좋아. 묘가. 왜 그러냐 그러면요. 아, 이거 내가 가르치면 또 오해받을 것 같은데. 절대 오해 안 하는데 약속 좀 해주세요. 손 들고 약속해줘. 예. 자, 보통 말이죠. 우리 집안에 자식이 5명이 있으면은요. 속세기는 자식 꼭 한 명 있기 마련이야. 그렇죠? 그래서 막내 동생이,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요. 부모님 묘자리를 만든 그 땅 있죠. 그 땅은 5명의 자식이 공동 상속을 하죠. 공유 지분이 5분의 1이라고요. 근데 막내 동생이 세금을 안 내서 알아요. 그러면 그 5분의 1 지분이 공매로 나와요. 온비드에. 예. 근데 공유 나왔는데 이게 몇 번 유찰이 됩니다. 왜? 묘가 있는데 이거 누가 이거 낙찰받겠습니까? 제가 본 것 중에서는 25번 유찰된 것도 있더라고요. 유찰. 예. 예. 20몇 번인가 20번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낙찰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공유자가 되죠. 민법 공부하신 분들, 예. 민법상 공유는 공유물 전체를 공유 지분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저는 박 씨인데 김 씨들 그 묘자리에 가서 나는 이제 돗자리가 아니라 술 마실 수 있어. 뛰어다녀. 예. 거기서 테니스도 쳐. 배드민턴 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유자 중에 4명은 김 씨인데 박 씨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공유물 전체를 공유 지분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바로 4명 중에 1명의 자식한테 연락이 옵니다. 빠를 때는 그 다음날 연락 와요. 예. 요거 저한테 파세요, 지분. 우리 막내 동생이 사고 냈는데 팔아.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우리가 등기부를 보면 공유자들 다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주소를 잘 봐야 돼.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 어디 이런 자식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걔가 사러 와요. 예. 근데 어디 말하면 안 되는데 동네가 별로 안 좋아. 예. 이 사람은 그 절대 안 살만한 사람들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절대 낙찰 받으면 안 돼요. 예. 걔는 버려놓은 놈이라서 절대 안 한다고요. 예. 이거 진짜 오해하지 마십시오.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한 몇 년을 공부했던 우리 학우 분들 중에서 한두 명한테 교수님 저는 소원이 10만 원 갖고 토지 투자 한 번만 딱 자기 명의로 등기부에 한번 올려보는 게 예? 토지 등기부에 자기로 한번 올려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잡아 놓고 2시간 동안 가르쳤어. 2시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르면 바로 주소를 보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내가 10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100만 원 정도 부르면 그 자리에 돈 낼 사람들이 다 있어요, 주소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묘인데, 부모님 묘인데, 박 씨가 묘 위를 뛰어다니고 있어. 100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사겠어요? 사죠. 그럼 몇 배 이거? 10배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묘가 잘 관리가 돼 있어야 돼요. 버려지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면은 공매 사이트에 보면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이미 거의 뭐 버려진 비석도 없고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잘 관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잘 관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벌초 있죠. 그래서 저는 주로 명절 때 벌초했는가를 봐요. 벌초했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관리 잘 된 거예요. 예, 무조건 알바기지 이게 그렇죠? 알바기면 팔리 다음 날 사러 와요. 그랬더니 우리 의심 많았던 우리 또 제자분께서 교수님 근데 이걸 샀는데 이 사람들이 안 사러 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지분을. 예? 원래는 공유 지분이 한 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유찰되다 보니까 10몇만 원 됐거든요. 이거 샀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10배 주겠다고 안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야, 이거. 그때 어떡하죠? 법원에다, 나 공유자잖아. 공유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공유물 분할 청구하는 거죠. 그럼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은요, 원칙이 뭐예요? 민법상?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묘가 있는 쪽은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거를 경매에 붙여서 뭐예요? 가액 분할을 하는 거예요. 경매에 붙여서 가액 분할하면 나는 최소한 내가 투자한 15만 원 이상은 돌려받게 돼. 그때 이제 가액 경매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서는 이제 달려와요. 왜? 부모님 묘가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사 경매로 넘어가도 나는 원금을 회수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알바기에서 투자하는 것은 절대 원금 손실이 없어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예. 이걸 내가 부끄럽지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도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서 우리 학우분들이 가르치는 거고 이미 몇 사람들 돈 다 벌었어요. 여러분 선배들이야. 선배들이야. 그래서 분묘가 있는 토지 공유지분은 묘가 잘 관리가 돼 있고 공유자들의 뭘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집 주소. 그 다음에 토지 공유 지분은 이제 분묘뿐만 아니라 전답, 가손, 임야 다 다양해요. 다양한데, 그러면 이제 저기 전답 같은 것이 역시 그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큰 형부터 해가 5명 자식이 있는데 형은 그 동네에 살아. 형이 농사 짓고 있겠죠. 그 대신에 그 동생들한테 뭘 보내줘? 쌀을 보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런데 막내 동생이 또 세금을 안 냈네. 공매물권 나왔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내가 그 공유물 전체, 그 논밭 전체에 대해서 공유 지분만큼 내가 쓸 수 있잖아요. 큰형한테 가서 1년 중에 5분의 1은 제가 농사 짓겠습니다. 좀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정당한 공유권 행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돈 주거나 아니면은 이분이 나는 너무 가난해 돈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우리가? 공유물 분할 청구를 또 제기합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를 했을 때 현물 분할이 원칙이잖아요. 농지 같은 경우는 사실 현물 분할 거의 하면은 농지 세분화라 그래서 안 돼요. 이거는요. 분할 제한이 된다고요. 그럼 다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경매로 나와요. 이걸 팔아서 가액 분할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는 내가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다시 또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무조건 돈 주고 살 수밖에 없어요. 지분을요. 그래서 전답 같은 경우는 현재 방치가 되어 있는 전답은 절대 알받기 하는 거 아니에요. 농사를 아주 열심히 짓고 있는 문제야 돼요. 그래야지만 알받기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 도로 지분 같은 거 있죠. 도로가 한 사람 소유일 때는 상관없지만요. 도로 지분은 1%만 있어도 나는 내 땅 맹지 탈출이에요. 왜? 공유물 전체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 도로 지분은 특이하게 1%만 있어도 도로 전체를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 없죠. 도로 지분요. 소액 도로 투자 같은 거. 이거는 좀 말하기 뭐한데 어느 지역의 도로 입구예요. 땅 한 몇 평, 입구 몇 평이 국유지인 거예요. 자, 몇십 년간 그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이 온 적이 있을까요? 한 번 나옵니다. 몇십 년.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그것을 도로로 쓸 때 이 일을 국가가 제기합니까? 안 하죠. 아무런 의심 없이 그걸 쓴 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소유자가 바뀌었네. 입구를 막고 있는 땅 몇 평이 한 200만 원에 나왔어요. 딱 잡아. 내 거야. 난 이제 권리행사 해야겠죠. 어떻게? 잘못 막으면 교통방해죄가 돼요. 예. 어떻게 행사하는 거야? 고추를 말리는 거죠. 간단합니다. 시설물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고추 말리는 고추 말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실제로 저한테 배운 사람 다 했어요. 고추 말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의 소액 토지 투자. 우리 서울은요, 재개발 지역에서는 땅만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는데 9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부산하고 대구는 60제곱미터 이상의 땅만 있으면요, 아파트 분양권이 나와요. 예. 그런데 재개발 지역에는 항상 90제곱미터가 안 되는 땅이 진짜 많아요. 수십 개 필지가 넘어요.
그래서 87제곱미터의 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현금 청산 대상이에요. 분양권 안 나와요. 근데 그 지역에 5제곱미터짜리 땅이 경매나 국매로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거든요? 낙찰 받고 그 사람 그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87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요거만 사라. 너 요거 사면 너 아파트 분양권 나온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예. 제가 아는 분 중에 요것만 하신 분이 계셔요. 금호동 쪽에서요. 금호 1구역 재개발할 때부터 이것만 하셔서 200억을 버셨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분이 그 돈을 다 날리고 용산에 아파트 한 채 남았어요. 예, 주식에 손을 대가지고. 그분이 그 서울시 공인중개사 협회에 서울시 그 지부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예, 그분이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취임식 하실 때 부동산은 망해도 현물이 남는데 주식은 망하니까 휴지가 되더라. 부동산이 최고다. 가훈이 주식만을 하지 말자요. 가훈이. 네. 그분이 이거 하신 거예요. 이거 재개발 지역에 짜투리 땅 있죠. 1평, 2평짜리 있죠. 요걸 갖다가 사거나 낙찰 받아가지고 분양권 안 나오는 사람한테 팔거나, 그다음에 이가 20평대 분양권 나오는 사람한테 땅을 팔아서 30평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걸 주로 하셨던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대지 공유 지분 같은 게 있는데, 자, 대지 공유 지분이 이제 공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대지의 공유자가 되죠. 그러면 요 대지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빌라 같은 거 지을 거 아니에요. 다세대 지을 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 사람이 다 동일해야지 준공이 나올 텐데요. 이거 비싸게 사라 그러지 말고 한 채하고 바꾸자 그래야 돼. 한 세대하고 바꾸자, 교환하자 그래야 돼. 제 친구 중에는 요것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빌라 알바하게 된 거 해가지고 바꾸는 것만 있어요. 자기 누나하고 둘이 같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소액 토지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것만 좀 보겠습니다. 맹지라도 상관없죠. 소액 토지는요, 토지의 개인적인 이용 가치를 노리는 게 소액 토지잖아요. 아까 알바기죠, 그렇죠? 맹지 상관없어, 맹지라도. 그러니까 도로를 갖다 조사할 필요 없어. 1934년이냐, 76년이냐, 81년, 예? 94년 이거 필요 없다니까요. 예. 전답, 하수원, 대지, 지목도 상관없어. 예. 다른 공유자가 근데 잘 쓰고 있어야 돼. 그 사람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땅이어야 돼. 그게 알바 효과가 있거든요. 농사를 잘 짓고 있거나 묘일 때는요, 예, 벌초 잘하고 효자들만 모여 있어야 돼. 효자들만. 예. 한 명이 사고를 내주고. 예. 농지일 때는 실제로 경작하고 있어야 되고요. 대지일 때는 건물, 주택 있으면 더 좋아. 왜? 그 주택을 갖다가 나도 이제 그 대지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지에 가서 내가 폐기물 거기다 얹혀놓으면 되니까. 내 지분만큼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토지 공유지분 왜 생기냐 그러면 거의 다 상속이에요. 그래서 토지 공유지분이 생겼는데 공유자가 한 사람의 성이 다르다면 살아있는 배우자고요. 나머지는 성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성이 똑같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이건 아버지야. 아버지고 자식들이고, 성이 다른 나이 많으신 분이 있으면 어머니고 나머지는 다 자식들이라고요. 예. 그래서 거의 다 상속을 가지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 소유 때문에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라든가 이런 거 하다가 공동 소유했는데 한 사람이 죽었거나 이래서 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공동 투자할 때 이 공유집이 나오는 경우 있는데 상속이 제일 많지 아무래도. 경매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공매가 더 좋다는 거죠. 그렇죠? 뭐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다 아는 거니까. 온비드 공매는 다 세금 안 낼 수 있다는 거고요. 범용 인증서는 물론 준비를 하셔야겠죠. 온비드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검색하면 돼. 이거는 또 스피드 옥션이죠. 경매인데 공매에 좀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알바기는 일단 공매를 먼저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공매 물건은 그래도 한 100만 원대, 좀 비싸. 한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근데 경매는 좀 싸요. 10만 원. 예. 지난달에 제가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심심해서 했는데 그거 5만 6천 원짜리 땅입니다. 전남 어딘데 5만 6천 원짜리 땅입니다. 6천 원짜리. 그 정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5만 6천 원짜리 땅인데 나한테 한 얘기가 임장은 언제 가냐? 내 차 기름값이 얼만데 제 차는 고급유를 넣어야 돼. 네.
한 번 넣으면 15만 원씩 20만 원씩 들어가요. 무슨 내가 그렇죠. 그래서 절대 이런 알바티 하는 것을 임장하는 게 아니라 위성지도 잘 보고 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공부한 만큼만 벌거든요. 절대 운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들 행복은 돈으로 못 삽니다. 왜? 행복이 비싸요. 우린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최저임금은 나라에서 정하지만요. 최고임금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 낮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최고임금을 받도록 본인이 노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휴대폰에 깔려 있어야 되는 어플 시리얼. 예전에는 이것을 온나라라 그랬잖아요. 너무 좋았는데 시리얼 그러니 검색하면은 먹는 게 먼저 나옵니다. 시리얼. 루리스 지금 토지임 그랬죠? 예. 그래서 컴퓨터로 검색할 때는 시리얼 검색이 더 좋아요. 근데 휴대폰은 토지임으로 하시고 벨류맵, 디스코, 카카오맵 같은 게 있는데 카카오맵은 현황 도로도 잘 표시가 됩니다. 예. 스마트 국토 정보 같은 거 다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겠죠. 경매, 공매나 뭐 땅약, 밸류맵, 네이버 부동산 플래닛, 랜드북 이런 것으로 건물 노후도 파악할 때 기본도 다 깔아놔야 되는 휴대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우리 가장 골치 아픈 문화재 있잖아요. 문화재 그렇죠? 예. 문화재 보호구역은 해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요.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한 번 지정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산책과 숨쉬기밖에 못해요. 그런데 야생생물 보호구역도 야생생물이 멸종이 되면 해제가 되거든요. 근데 문화재 보호구역은요, 문화재가 멸실이 돼도 해제가 안 돼요. 문화재 보호법상 보건사업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해제가 안 됩니다. 산지정보시스템, 서울도시계획포탈, 서울도시재생포탈, 집수리닷컴이라고 있어요. 집수리 비용도 지원해 줍니다. 집수리 교육도 무료 교육이 있어요. 보십시오.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같은 게 있고요.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국유지가 나오면 우리 국유지는요, 크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매각이 금지된 재산을 말하고요. 정부종합청사 같은 거. 근데 정부종합청사에 가니 커피 전문점이 있거든요. 이거 빌려 쓴 거예요. 빌려 쓰는 걸 우리는 사용허가라고 해요. 사용허가. 그 다음에 일반 재산은 일반에게 매각 가능한 우리가 일반 재산이라고 그러고요. 일반 재산을 빌렸을 때는 대부 계약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사용허가, 사용료, 대부 계약, 대부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유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은 캠코, 자산관리 공사 직원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국유 재산법은 저 혼자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제 10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도로 부지, 자 국유지가 도로 부지예요. 그 국유지만 있으면 맹지 탈출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낙찰 받아야지. 네. 국유지의 도로 개설 허가를 낼 수도 있고요. 맹지 탈출 쓸 수도 있고 토지 형태 개선이 가능한 거예요. 뭐냐 그러면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가평에 경매 물건으로요. 땅이 한 200평이 나왔는데 삼각형 땅이에요. 설계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옆에 반대편 삼각형 땅이 국유지인 거예요. 국유지는요, 매수 청구 제도가 있어요. 내가 사겠다 매수 청구하면 1순위가 인접 표지 소유자가 1순위예요. 예. 그런데 제 실수를 했습니다. 입찰하기 며칠 전에 한번 가보려고. 근데 그게 평가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제가 마스크도 안 쓰고 선글라스도 안 쓰고 체크 내렸어요. 한 3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얼굴 알아보는 사람이 2명 있었어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그리고 입찰이 그때 한 9천만 원인가 낙찰됐어요. 예, 제가 왔다는 것은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높게 섞어낸 거죠. 저는 낙찰 못 받았고 제가 제 발등을 깬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지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보내고 돌아왔는데 물어보면 하나도 제대로 보고 온 적이 없어요. 남을 시키면 내가 직접 안 보게 되면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유지 매수 신청이 가능해요. 우선 매수 신청이요. 그래서 국유지를 잘 활용하면 맹지 탈출할 수도 있고요. 국유지가 국어다, 국어 조명 허가. 예. 또 국유지가 도로, 또 도로 지분이 또 공매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다 활용하시면은요 얼마든지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는 여러분들 오늘 당장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냥 공매나 경매, 그래서 온비도 들어가거나 아니면 스피드 옥션 같은 들어가가지고 검색 조건에다가 토지하고 공유 토지 지분 검색해서 그 다음에 조건을 가격 낮은 순 하면은 제일 낮은 게 아마 5만 몇천 원짜리 있을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좀 낮다 싶으면은 한 10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이하 해도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천 건 정도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걸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용역을 안 받아요. 왜? 5만 6천 원짜리 하는데 용역을 내가 얼마를 받는 용역비를? 그렇죠? 본인 직접 하시면 되고 한 5만 원 정도 날린다 생각하시면 해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 다음부터 10만, 20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한 10번 이상 하기 전에는요. 1000단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하면은 기본적으로 평균 한 3배나 4배 정도는 벌어요. 5만 원에 3배면 얼마야? 15만 원? 인건비는 안 나오겠지만 저는 이거 가르쳐주고 옆에서 지도해 주지만 저는 이거 안 해요. 왜? 나는 몸값이 비싼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나와. 그렇죠? 좀 큰 거 할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장수식당에 3년 만에 갑니다. 3년 만에. 예. 우리가 항상 여기 콜로키움 특강 끝나고 나면 장수식당 가가지고 또 한 잔 마시거든요. 소맥 한 잔씩 하시는데 3년 만에 가요. 3년 만에. 뜻깊은 날이에요. 7시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가야 됩니다. 가서 못다한 얘기는 우리가 한 잔 말아 먹으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박종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자산관리학부 총동문회 회장님과 수석부 회장님, 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신편입생 우리 입학하신 분들 축하해 주시려고 왔습니다. 먼 길 오셨어요. 우리 최광석 자산관리학부 총동문회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마이크니까 말씀해 주시죠. 예, 나와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자산경영학부 동문회 회장이 맡게 된 최광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기존에 좀 코로나 시절 이럴 때 동문회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를 다니시고 또 졸업을 하게 되면 학교와 저희와 이 연결고리가 좀 사라지거든요. 저희도 제가 12학번인데 12학번에 와서 16학번에 졸업을 했는데 학교의 연결고리가 좀 사라져요. 졸업을 하게 되면. 네, 저희 동문회가 이제 유지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부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동문회가 지금 저희가 3대째 발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면 저희하고 같이 공조해서 이 지금 다니실 학교 자산관리학부가 더 크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지하는 어떤 동문회거든요. 같이 오늘 좀 보시고 또 같이 조금 이따가 소주 한잔 하시면서 말씀도 나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만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12학번 이제 그 학생회장을 좀 맡았고요. 최광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14학번 또 학생회장을 맡았던 염정순 우리 사무총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졸업하게 되시면 동문회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될 입장이십니다. 저희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네, 응원합니다. 반갑습니다. 7학번님의 학부회장 가지고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학교 교수 선택하셨으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터널을 뚫고 우리 동문회가 새롭게 도약을 하게 됐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동문회 수석부회장 하고 있는데 우리 최강석 회장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세종사이버대학교 동문회 불타오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들만 나오셨는데 저는 14권 대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실 때 동문회라는 강의하셨을 때 경매 동문회 회장을 맡았었고요. 지금 현재는 서울대학교 박사 전문과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공부 늦게 시작합니다. 공부 매진하셔서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학번 김수진인데요. 동문회 재무를 맡고 있습니다. 후배님들 하사 때나 이럴 때 죄송해서 나간다 생각하고 졸업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동문회가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졸업한 18학번 동문종식입니다. 여러분은 학업 열심히 마치시고 내년, 내후년 우리 동문회로 들어오실 성부가 기다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간단하게 좀 소개를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는 식당에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난주 입학식을 했죠? 그때 오남수 우리 자산관리학부 회장님께서 그때 메타버스로 인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잠깐 얘기하고 장식당으로 갈까요? 네. 우리 자산관리학부 오남수 회장님하고 이모님들 오셨죠? 다 나오세요. 그리고 나서 장식당으로 바로 이동하죠. 좀 부끄럽죠? 아니에요. 그냥 오남수 회장님만 나오셔서 그냥 대표로 다 부끄러우신다고 짧게 10초만 얘기하고 장식당. 반갑습니다. 18대 자산관리학부 회장 오남순입니다. 오늘 박종철 교수님 토지 투자로 이렇게 참석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저녁에 집에 가면 온비드로 소액 투자 찾느라고 아마 토지가 남아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질 것 같아. 그리고 신편입생 학우님들 입학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오프라인에서 모임 있을 때 자주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꺼졌어요. PC 꺼져서 마이크 꺼졌어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예. 우리 제155회 부동산 건축도시 콜로키움을 끝내고 개강 모임을 잠수 식당으로 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힘들었다.